저는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저희 통일연구원이 기획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이라는 주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저희가 현장에 모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질문과 참여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회의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회의의 좌장은 전 통일부 장관이셨던 김현철 장관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김현철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김면철입니다. 오늘 우리 세션은 두 분의 발표자분과 세 분의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아담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분은 세 분을 모셨는데요. 국가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화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자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5분 정도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타이머가 앞에 시그널이 없나 보죠? 예, 오케이. 예, 반갑습니다. 예, 좋은 자리고 또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정적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시점에서 관계된 얘기. 저는 이제 비핵화하고 평화 체제,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는 쌍궤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15분 동안 이 긴 얘기를 하려면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4단계로 진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남북 간의 관계. 요 다음에는 이제 북미 제네바 합의로 되는 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북미 양자 관계. 근데 여기는 이제 트랙이 기껏해야 이제 차관보 정도가 최고 레벨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육자회담으로 대표되는 9.19 공동성명으로 대표되는 다자. 이게 이제 2000년부터 10년까지의 그 이후, 그 정도의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보면 이건 이제 다자 협상이죠. 그리고 2018년부터는 북미 양자, 한국 정부가 관여를 하는 재편이 됐다. 근데 이때는 이제 제네바 합의 그 시가 다른 게 지금 정상 간의 트랙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정도로 진전이 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종의 자기들이 선택하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자발적 비핵화라고 하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지금 써놨는데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매뉴얼 방식. 그러니까 신고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비핵화하는, 그리고 또 검증하고 하는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매뉴얼대로 진행을 원하는 걸 하는 걸 원한다고 그러면, 북한은 비핵화의 대상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풍계리 폭파할 때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ICBM 발사 안 한다고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도 자기들이 선택해서 내놓고 사항 조치를 요구하는. 이걸 이제 좀 다른 의미의 자발적 비핵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이제 뒤에 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나가는 게 북한 방식이고, 미국은 교과서 방식대로 하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죠. 외환 대비인이었고 성과가 없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양반은 아니지만 그 양반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건 뭐냐면 북미 비핵화 협상, 그다음에 북미 관계의 대화의 채널을 일단 정상회담 수준으로 격상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싱가포르, 그다음에 2019년 6월 판문점 정상회동까지 친다고 그러면 1년 되는 기간에 북미 정상이 3번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트랙을 완전히 정상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려놨다는 게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영변 핵단지, 영변 핵 복합단지의 영구 폐기 의사를 이끌어냈다. 이게 이제 하노이에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역할이 있었죠. 왜냐하면 2018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남북 공동 성명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아마 남북 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입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들어간 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설득을 했을 것 같고, 제 추정입니다만, 2018년 9월에.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구 폐기 의사를 밝혔죠. 그러니까 영변 핵단지 전체에 대한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영구 폐기 의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상당한 성과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실질적인 합의는 도출이 안 됐지만,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2018년 시작된 현재까지 시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뭐 갑자기 뭐 영변 원자로 재가동 때문에 뭐 시끄러운데, 원자로를 재가동을 하면 그 원자로의 연료봉 떼고 재처리하는 데까지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자로를 재가동해도 플루토늄을 영변에서 재처리할 때는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왜 이렇게 그 큰 문제로 제기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2월부터 7월까지 이미 재처리를 해서 기존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2월부터 핵 활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2월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영변에서 합의를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근데 트럼프도 안 받았고 바이든도 아무런 지금 시그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변을 레버리지로 협상을 하겠다는 게 올해 북한의 의도고, 그러니까 핵활동은 7월이 아니고 2월로 소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통신연락선을 복원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한미연합훈련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시기예요. 북한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결정적인 이 장애물은 안 될 거다. 북한도 이미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다만 이제 한미연합훈련에서 한미가 성의를 좀 보여주길 바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좀 짜증을 내는 정도 수준이고, 이걸로 판을 깨지는 않을 거다. 크게 보면 지금 협상 국면이다. 그러니까 대화에 나오면서, 왜냐하면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거든요. 얼마든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6월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해라.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를 주력하겠다. 그 다음에 통신연락선 복원했거든요. 여기서 판을 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전략적 도발이나 뭐 판을 깨는 행동은 저는 없을 것 같고, 북한은 협상 국면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영변의 협상 가격을 올려서 압박을 하는 국면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 국면이죠. 겉으로 보기엔 뭐 한미연합훈련 반발하고 지금 뭐 영변 가동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숨은 그림은 다시 협상으로 돌아와서 영변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평화체제 부분은 저는 이제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 원래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는 국제 사례에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아프간 전쟁 끝났다라고 선언했지만, 그건 자기 혼자 떠든 거거든요. 그 전에 이미 그 탈레반하고 협상을 했죠. 평화협상을. 근데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는 원래 평화체제에 없습니다. 그냥 평화협정 안에 1조가 전쟁 끝났다. 2조가 영토조항,
3조가 포로 교환, 뭐 4조가 배상, 5조가 관계 개선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워낙 복합적이고 장기간에 걸치는 거니까 상호 신뢰를 위해서 평화협정에서 일종의 떼낸 거죠. 상징적인 어떤 신뢰관계의 선언, 정치적 선언으로.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결혼하자 이 말하고 혼인신고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자는 사람들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종전선언 하자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북한 비핵화만 해도 뭐 15년에서 한 20년은 걸릴 거니까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 긴 입구 그렇다고 당장 평화협정 그럼 평화협정을 어느 시점에 체결하죠? 비핵화가 한 15년, 20년 걸리면?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당장 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 입구로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는 종전선언을 시작하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서 양자 방식과 다자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양자 방식은 종전선언도 북미가, 평화협정도 북미가 하자는 거고, 다자는 종전선언은 남북미중, 평화협정도 남북미중, 요 다자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양자 방식을 우선합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뭐 중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해서 저에 대해서 뭐 굉장히 크리티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자국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미중 전략경쟁이 지금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끼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변질돼 버리죠, 전략경쟁으로. 그러니 차라리 신속하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게 중국 이해관계에도 나쁘지가 않죠. 그러면 자, 남북 미중이 전쟁을 했는데 자, 한중 간에 수교했죠? 미중 간에 수교했죠? 지금 북미 수교만 안 한 거예요. 남북 간에는요.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수교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이미 종전선언 했잖아요. 여러 번. 정상에서. 그러면 북미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도 북미가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협정 체결하면 되죠. 기본협정이 평화협정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게 이제 양자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뭐 선택은 다자 방식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속하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런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보장은 이 평화체제 구축이 되면 유엔 결의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다자 안보는 제 꿈은 만일에 한반도 근데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는 같이 가죠. 중국말로 싼 게.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일본도 비핵지대거든요. 한일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이게 이제 방콕 조약. 아세안은 이미 비핵지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과 연결하면 아시아 비핵지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면 중국, 러시아, 미국의 핵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비핵지대가 됐으니까 중거리 핵미사일도 모두 뒤로 밀어야 되고 중국, 러시아,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아니면 핵 탑재 무기 체계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는 한국이 주도하는 비핵 평화 레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 한국의 과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결국 북미가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핵심은 비핵화죠. 저는 당장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화상 방식으로. 화상 방식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의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적 패키지. 하나는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 방안. 이 두 가지를 의제화해서 인도적 패키지는 북한이 지금 식량하고 백신이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남북미 이산가족. 요게 이제 인도적 패키지. 백신 우리 뭐 모질라서 뭐 줄 게 어딨냐. 한두 달 지나면 백신 남아요, 이제. 유효기간도 있고. 그래서 북한 5천만 도수 주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북한도 백신이 있어야 지금 돌파가 생기는 거고. 식량도 수십만 톤 이상 정도로 그리고 남북미 이산가족 패키지를 일단 요거 하나를 잡고
또 하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건데 둘이만 만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지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프롬 영변형 방식의 비핵화 합의를 하자. 영변은 뭐 날 같다 고물이다. 그 영변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변 가본 7번이나 가본 해커 박사는 영변 핵심이다. 날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영국과 러시아가 연구소가 7월로 기억이 되는데 공동 보고서에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했다면 북한 핵탄두 제재 능력의 80%를 제거했을 거다. 그러니까 영변이 핵심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 북한은 영변을 내놓고 물론 이제 동결을 또 해야겠죠. 그럼 북한은 이미 내놓은 거니까 더 내놓는 게 아닌 거죠. 미국은 종전선언, 뭐 연락사무소 정도, 그 다음에 대북 제재는 한두 개 정도, 북한이 4개니까 하나만 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금강산 개성 재개, 철도도로 연결 이러면 패키지가 가격이 맞거든요. 북한은 이미 내놓은 거고 미국은 큰 부담 없고 우리는 남북관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영변만 폐기가 되면 저는 영변을 부시는 건 불가역적입니다. 복구가 안 돼요. 근데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은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유엔에서 안 되면 독자제재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역적인 것과 불가역적인 것의 싸움이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발로 차버린 거죠. 굴러온 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에서 하노이에서 영변을 발로 찬 게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생각하고 볼턴이 뭐 누구 보고 조현병자 그랬는데 전 제가 보기엔 볼턴이 조현병자 같아요. 그 하노이에서 영변을 안 받은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이라도 영변을 받으면 영변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밝혀집니다. 영변은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삼수소 생산하는 핵심이거든요. 이걸 제거하면 이제 고농축 우라늄 일부, 그 다음에 ICS, 이 운반 수단 제조 정도만 남거든요. 그러면 현저하게 핵 능력이 축소가 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당장 필요한 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 의제는 2개죠. 인도적 패키지, 그 다음에 비핵화 견인. 그리고 요걸 계기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그 다음에 북미 스몰딜 방식의 입구를 형성하는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던 아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과 비핵화가 맞춰가는 단계별로 이행해 나가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한번 박사님께서는 장기적인 비핵화 과정에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평화 체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 북미와 남북 양자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뭐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남북 간의 적극적인 주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도적 패키지, 또 영변에서 출발하는 거, 또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아담 마운트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아쉽지만 다음에는 꼭 직접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 이 세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하겠느냐, 슬라이드를 올리겠느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만 해서 제가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슬라이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양자 협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풀기에 적절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핵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현황이 방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교력으로는 북한이 핵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핵 무기를 소량화하는 데 필요한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실 2018년만 해도 굉장히 좁긴 하지만 김정은을 종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내리도록 종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규모의 신뢰할 수 없는 보복형의 동질한 무기로 이 핵무기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핵무기 능력만을 보유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는 지금 다종화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핵탄두도 개발하고 있고요. 운반체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반체도 훨씬 다종화되고 있고요. 더 최신식의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무기들이 새로운 핵 전술 역할을 띨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초보적인 핵무기 능력 보유에 국한시키거나 핵무기에 대한 일반적인 숙적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거라는 점이 제게는 분명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두 국가는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협을 제한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완벽한 딜을 위해서 기다린 꼴이 되었는데 그것이 성공적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한 딜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기다리다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 양국은 목표를 바꿨습니다. 핵무기를 제한하는 그래서 단기적인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방위와 전반적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정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조율된 국방 방위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 북한의 어떤 이런 핵 무기 상황 그리고 전력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한미 동맹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억지 태세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검토를 할 때 북한의 전술핵 독트린과 그 다음에 기동성이 높아진 침투 공격이 가능한 그런 공격 옵션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철저하게 억지 태세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전력을 보게 되면 미국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타겟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이런 달라진 상황이 한미 전략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 억지 태세가 좀 초점을 잃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저희가 또 관심이 흐려지고 국방 이 분담금 때문에 방위비 분담 때문에도 초점을 흐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기가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방위 태세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고 도발 대응 정책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 참수 작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참수 작전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를 공격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느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의 무기가 증가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만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이 억지 태세를 통해서 사실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의 핵 능력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보면 남한 같은 경우는 재래 전력이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핵 무기 능력이 객관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뒤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능력이 증가를 했고 그것이 한반도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어때야 하느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완전히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 억지 또 저희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미국의 핵 우산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지 전략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미 동맹을 보게 되면 재래식 병력이 매일매일 함께 한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래 전력은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이버 공격이 됐던 어떠한 공격이 됐든 간에 이 재래식 무기,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논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쓴 보고서가 있는데요. 라프 쿠퍼하고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억지라는 것이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북한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험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위 정책이라는 것은 외교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체제를 현대화하면서 북한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 방위 정책으로 인해서 제한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축 목표라는 것은 가장 위협이 되는 무기 체계들을 제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들을 능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어떤 상징적인 이니셔티브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지는 발표했을 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이니셔티브는 저희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력은 실질적인 혜택,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과 재래 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저 한번 박사님과 같이 저도 영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조금 더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전력의 80%가 영변 시설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의 플루토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좀 더 소량화, 좀 더 효율적인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영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변 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뭐 최우선 과제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면서는 이 한중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중일이 함께 협력을 해서 안정에 대한 공유된 개념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동맹 전력은 더 이상 북한이 제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억지와 외교만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북한의 핵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제, 협정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폭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핵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전략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변화를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 어떤 변화를 촉진을 하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 좀 안정적인 정책을 폈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 태세라든지 아니면 핵 독트린에 저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주민 정책, 교육 정책, 경제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근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례적으로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교 정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경제 프로그램을 북한에서 이행을 한다면 항상 조건을 달고 굉장히 긴밀하게 모니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군이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줄이고 그리고 북한 경제 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경제 관련 사업체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북한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이 활동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지 그 기준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북한 체제를 강화하는지, 북한 주민들의 권한을 가중시키는지, 우리의 이 활동이 북한의 핵 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토대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저희가 항상 평가하고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여러 전문가 또 유럽, 캐나다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것이 경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자적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국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 국가들이 북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명백하게 규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 대중 정책이 북한 정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떤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이런 다른 정책들이 중국에서 중국 문제로 인해서 왜곡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북한 문제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고 또 그것 자체만으로 이 지역에서의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다른 이슈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북한 문제에 개입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들이 많은데요. 동맹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억지만으로 부족하다.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확장 억지만 논의할 게 아니라 재래식 군비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아마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미중 전략 경쟁이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아주 토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은 한 7, 8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부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번 목사님이나 아담 마운트 선생님 둘 다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나름의 구상을 밝히고 계시는데 한국의 국내 정치가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선 국면 속에서 아까 정문 박사님 말씀하신 몇 가지 구상들이 실현 가능할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국내 정치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중산층을 위한 외교,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등이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 2.0으로 복귀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시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 조 목사님이 다발적 비핵화라는 표현을 북한이 의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계시는데, 여전히 조 박사님 발표에서 비핵화가 무엇인지 여전히 좀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는 한반도에서만 쓰이는 용어기도 하고, 비핵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북미 남북 협상들이 결렬되는 데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정의 문제가 결국은 가장 쟁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조한문 박사님 의견 듣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검증의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정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해국가였던 스웨덴을 개입하는 방식, 검증의 주체로서 좀 참여하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뭐 의견도 좀 전달해 봅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누락된 의제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볼튼 웨고록이나 우도드 글을 보면 그러니까 종전선언 문제하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였는데 조문원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연합군사훈련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딜레마 해소라는 게 사실은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발표 뒷부분에 보면 동맹에 기반한 자주국방 얘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쪽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 동맹에 기반한 자주국방이 강조되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안보 딜레마라는 것들이 해소되기는 보다는 오히려 안보 딜레마가 좀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아닌가? 그럼 결국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어서 이건 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으로 종전선언 문제인데 사실은 미국 국제법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한반도 정전이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굳이 그러니까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고 관련해서 양자 방식의 종전선언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다자적 방식이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 그러니까 볼튼 웨고록에 나왔던 볼튼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는데 관련해서는 저는 아마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 북한이 갖고 있는 관련해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일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보면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인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은모 박사님 발표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을 어떻게 핵유자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려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은 이른바 도중친선의 길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은 되게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결국은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핵유자로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앞서 일본에 대한 고려만큼이나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소한 거지만 뒷부분에 보면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미국 그리고 한국 국내의 동의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일정의 모순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담 마운트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사실상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국가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비핵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관련해서 그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그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핵 군축을 포함한 그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사실은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미국이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교적으로는 쿠바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번째, 그 경제적으로는 그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 북한에 가하고 있는 독자적인 제재 포함해서 북한이 정상적으로 그 국제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제경제기구, 예를 들어서 IMF나 월드뱅크 가입 같은 것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사실은 말씀하신 북한 내부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발표자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수영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영입니다.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현재까지 정확히 북핵 문제가 28년 됐고, 그 다음에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부터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 합의 결렬 이후 지금까지 북핵 교착 국면이 30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을 경우 북핵 문제, 북핵 위협을 해결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서지컬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공격이죠.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이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현재 그 어느 때부터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대북 제재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어떤 붕괴를 유도하는 제재 붕괴, 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진행됐다 멈췄다는 협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군축이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이제 조율되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일부에서는 오바마의 전략적 2.0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제재와 협상에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나마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라든가 SLBM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마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현재 미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호한 어떤 정책적 포지션, 입장이 계속된다 그러면 북한도 언젠가는 군축을 할 수 있는 ICBM이라든가 SLBM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아담 마운트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한미 동맹 전략의 대북 억제를 위한 동맹 전략의 변화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북핵 대응 방안은 첫째, 확고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북한 핵이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남북 대화를 위한 이런 대화와 외교 프로세스를 지금 가미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아마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일부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 체제라든가 아니면은 철진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게는 사실상 엄청난 부담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북핵 대응 방안이 전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사님은 북핵 대응 방안으로 현재의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대중 정책이 이러한 북핵 문제 해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가만히 근데 미국의 어떤 북핵 대응 정책을 보면은 미중 전략 경쟁과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의 대응책하고 북핵 대응책하고 사실은 구별하기 힘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드의 어떤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어떤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과연 대북 정책의 북핵 대응 정책인지 정책 대안인지 아니면 미중 어떤 전략 경쟁 대안인지 이 구별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이거를 구별할 필요 있던 걸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북한 정권 변화를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의 어떤 미국의 어떤 독자적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취하자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기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김상기입니다. 앞서 이제 두 분 박사님, 조한범 박사님과 아담 마운트 박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서서 해주신 두 분 선생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뭐 최근에 이제 그 한반도 정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한반도 정세가 단기적으로는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는 않은, 좀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려운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2019년 2월달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 교착 국면이 지금 한 2년 6개월째 좀 어느 정도 조금 장기화돼 가고 있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올해 2월달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4월 말에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대화 제의도 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화와 교류 재개를 제안해 왔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모두 잘 아시듯이 그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이 이제 복구가 되는 아주 좋은 일이 있기는 했는데 바로 오래 지나지 않아서 8월달 한미연합훈련 시작과 더불어서 다시 이제 통신 연락선은 차단이 됐고, 그리고 북한은 더 나아가서 뭐 김영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8월 한미연합훈련에 상응하는 행동을 이미 북한은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그 아까 국가부 교수님도 잠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국내 상황이 상당히 우리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재확산되고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그렇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도가 상당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두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시키고 재가동시키고 진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이제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 관리가 매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한은 이미 8월 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될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아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26일 날 끝났고 이제 끝난 지 며칠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9월 그리고 이제 10월경까지는 언제든 어떤 이제 북한의 그런 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한 11월 넘어가고 겨울이 되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북경올림픽이 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 전 시점에서 대략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언제든 북한이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고 우리의 대응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도 또한 우리 한국과 또한 이제 미국도 북한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이런 행동들을 자제할 때 신뢰의 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미 한미 간에 이제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관한 부분들, 저는 이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이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연관시키기보다는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과 협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초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어떤 정치 군사적인 대가를 얻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는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재 완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발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정책 리뷰 결과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분명하게 어떤 메시지가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핵 협상이 재개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제재 면제를 확대함을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그리고 협상이 재개되고 협상 초기 단계부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와 더불어서
이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들을, 물론 이제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아주 구체화된 어떤 그런 사항들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략적인 그런 메시지 발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제재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북한은 지금 대남 관계 그리고 대미 관계에 대한 입장이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관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 이제 당대회 때 이미 밝혔죠. 대내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대남 관계 개선의 조건도 아주 명확하게 밝혔고요. 대미 관계 개선의 조건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훈련의 중단을 기본적인 필요 조건으로 내세웠고요. 대미 관계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고 답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사실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구가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이제 해주셔서 그 안에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반복되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아담 마운트 박사님이 이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증진, 특히 이제 경제적 부분에서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또 제재 문제하고 대북 제재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 거여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지 굉장히 좀 숙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론자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고요. 발표자 분들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도 온라인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신데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한 3개 정도 올라왔어요. 2개는 우리 아담 마운틴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그 MD 시스템을 한국과 일본에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에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군비 증강, 특히 국방비 증액이 북한에 대한 억지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또 사회를 보는 저한테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이 7월 달부터 영변을 재가동하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자분들이 일단 한 7, 8분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박사님께 예, 토론 감사드리고요. 특히 국가부 선생님이 제 발표문을 심도 있게 읽어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 비핵 평화 체제 구축 다른 프로젝트 하면서 생긴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저한테 이 질문하신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국내 정치 문제는 저는 북한도 포함해서 딜레마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한국 국내 정치는 이번 대선은 아마 볼만할 겁니다. 아마 죽기 살기로 아마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 같고, 미국 국내 정치도 정신없죠. 저는 아프간은 별 변수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프간은 실패한 전쟁이 아니고요. 철군 모습이 좀 세련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목표를 다 달성한 전쟁이고, 오히려 외교 안보적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제, 북한 문제 더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따라서 만일에 이 시기를 놓치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 국내 정치보다는 이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인 내 시즌2로 갈 거라고 저는 우려했었는데 이미 왔어요. 지금 마땅한 수단이 없거든요. 북한을 이끌어낼. 이렇게 되면 애가 부모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데 부모가 안 사주면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애가 부모를 계속 괴롭히거든요. 근데 애는 부모를 괴롭힐 생각은 없어요. 근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괴롭히거든요. 결국은 가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미의 사정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따라서 요 몇 달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 자발적 비핵화, 이제 여기선 사실은 제가 이제 용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셀렉티브, 북한은 이제 선택적 비핵화, 미국은 매뉴얼 타입 오브 디뉴클라이제이션. 이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자발적은 발론타리 디뉴클라이제이션인데, 북한이 과연 자발적으로 비핵화할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자, 핵을 개발한 이유는 국력 격차입니다. 한국도 버거운데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정말로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넘을 수 없는 벽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핵밖에 없거든요. 가성비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핵을 중심으로 체제를 결속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확실한 완벽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핵을 완전히 비핵화해버린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한테 자기들의 미래를 약속만 믿고 맡긴다? 저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를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not voluntary denuclearization, but forced denuclearization, 강제 비핵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비핵화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강제 비핵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무서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재 정권은 정권 안보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인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울 정도로 정권을 흔들어 주거나, 근데 이건 위험하죠. 한반도 전체가 경직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네거티브 인포스먼트고, 포지티브 인포스먼트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혹할 정도로 아주 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지티브 인센티브입니다. 근데 미국 바이든 정부를 보면 이 두 개가 다 없어요. 그냥 무작정 대북 제재, 모든 독재 정권은 인민들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은 내부 붕괴로 무너지는 거지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정권 안보를 흔드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이것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화려합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는 지금 이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제 비핵화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까지 연동돼 있고 한반도 안정 전체가. 그러니까 포지티브 인포스먼트.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자꾸 뭐 나와서 만나자, 뭐 인도적 지원하자. 인도적 지원 필요하죠. 근데 북한의 목표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거든요. 이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골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포지티브 인센티먼트, 인포스먼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롬 영변 타입의 한미의 상황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1월부터 지금 한국과 미국을 압박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전술핵 개발하겠다. 이건 남한이거든요. 그다음에 영변을 가동한다. 이건 미국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는 제가 보기엔 대화예요.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영변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출구는 모른다. 좀 비관적인 얘기지만 출구는 없을지도 모른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입구를 형성하는 거다. 입구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그 입구를 불가역적인 입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을 만드는데 아예 그냥 문을 떼버리는 거죠. 구멍을 내버리는 거죠. 그게 저는 영변이라고 보고, 영변을 제거하면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삼중수소 이 3대 핵물질 중에 북한은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를 못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모두 수소폭탄 체계를 운영합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근데 삼중수소 생산을 못하는 북한은 원자폭탄 단계, 고농축 우라늄 하나만 갖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그러니까 영변을 제거하면 이빨이 왕창 빠지는 거죠. 몇 개만 남지만. 그러니까 영변을 중심으로 입구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제가, 그러니까 입구 형성, 핵심 단계, 그러니까 엔트란스, 코어 스테이지, 레지두 스테이지로 코어 스테이지까지만 빨리 가자라는 거고, 지금은 엔트란스 스테이지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된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 국내 정치, 미국 국내 정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북한은 협상 가격을 높이는 행동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the time has come. 좀 어렵지만 시기가 왔다. 이 시기를 이 시기는 기회이면서 위기고, 그러니까 기회의 요인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한국 정부가 여기서 어렵지만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담 마운트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들인데요. 이렇게 많이 받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한 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전략적 인내는 사실 계량하고 정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면 그걸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관료들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처럼 기회가 온다면 잘 포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기회를 생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제대로 제안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조금 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조금 더 의도적으로, 조금 더 공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장 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의 한미 억지 전략은 업데이트가 안 됐고 조절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전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확장 억지 자체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지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고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핵 능력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억지 그리고 전력을 저희가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한 정부에서는 미국의 핵 억지를 조금 더 확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유 협정이라든지 전술 핵 무기를 다시 배치를 한다든지 듀얼 키 어레인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서 빗나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핵 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래 전력,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억지 체계야말로 북한을 방어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어떤 핵 전력 관련 제안이 저희의 집중력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수용될 일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이 지역의 안보가 저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제공을 해주되 의도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최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억압을 받지 않고 최대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이 기아라든지 차별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휘두르면서 주민들을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 자체가 체제 자체가 무책임한 방향으로 대외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받는다면 인도적 지원은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게 맞고 그 대신 그것이 의도대로 제대로 보급이 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제가 질문을 2개 받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 체제가 북한 억지력으로서 좀 효과가 있는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미사일 방어 체제는 미국의 이 억지 태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동맹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억지 태세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사일 방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억지 방어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사일 방어 체제가 목표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은 전면적인 공격에 대해서 한국을 방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미 공격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이 북한의 공격력을 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의 제한적인 공격에 있어서는 미사일 방어 체제가 그렇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뭔가 미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기동성이 점점 높아지는 미사일들을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미사일 방어 체제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미사일 방어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면전에서는 분명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핵 무기가 있는 국가와 이런 어떤 억지 관계에 있으면 이런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북한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국방비 증가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기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미의 태세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공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태세가 안정화되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이런 전략이나 정책이 중국을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가, 자극하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과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국방비 자체보다는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세가 효과적인가 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불안정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 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어떤 불안을 심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북한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한이 또 위협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일의 어떤 장거리 재래 공격 역량을 또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이나 평양이 뭔가 불안정한 정책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의 역량을 또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추가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그럼 이수영 교수님 한 2, 3분, 국가부 교수님도 한 2,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담 마운트 박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정부에서 미국의 어떤 확장 억제 정책의 강화 차원에서 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한다든가 핵 공유 협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 야당 대선 후보에 나온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현재의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자체적인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 이거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대화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조한범 박사님 말씀드려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북과 정책에 있어서 특히 북핵에 대한 어떤 접근이 상당히 모호한데 말 그대로 진짜 북한 쪽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다 더 의도와 관계없이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와중에 북한이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연태까지는 나름대로 레드라인이라 한계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다 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보다 더 가시적인 결단을 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기회가 있으면 뭐 실용적이라는 게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하겠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소극적인 대북 정책을 보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가부 교수님,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저는 별 할 말은 없고요. 조한범 박사님 몇 가지 좀 이시적인 쟁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갖고 지금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답변 드리기는 좀 예. 그 국가부 선생님 그 말씀보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받으려고 30년 동안 핵 개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정물은 되지만 너무 이걸 강조하게 되면 북한이 손부끄럽죠. 그러니까 본질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본질 문제는 빙빙 돌면서 자꾸 성김도 그렇고 뭐 인도적 지원, 복지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예.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국가부 1분만 예. 잠깐만 방금 조 박사님 지적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하고자 한다면 입구에서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안이 먼저 제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문 박사님 설계에도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발표문에 보면은 또 조한범 박사님도 그 시퀀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있으면은 더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분 남았네요.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아담 마운트 박사님께 저도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체로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이게 북핵 협상이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또 미중 간의 전략 경쟁도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을 흐트러드리는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인한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교 정책에 대한 논쟁이라 그럴까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정책적인 집중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박사님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꽤 자주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을 관료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죠. 그래서 대북 정책도 맡고 있고 대외 정책도 신경 쓰고 있죠. 굉장히 능력 있는 관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슈 그리고 그로 인한 워싱턴의 어떤 정쟁이 북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북 계획이 조금 수립이 되면 그걸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발생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역량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충분히 의향이 그리고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아까 이 안보 딜레마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정치학자입니다. 안보 딜레마라는 것은 해소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배우죠. 안보 딜레마는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항상 둘 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가 배웁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군사가 있고 위협인 북한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안정적인 그 균형을 취하느냐,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서 어떤 위협 요소를 줄이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위협을 새로 제시하고 그리고 핵 위협이 관계에 초점이 되지 않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응답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당사국들은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이런 길로 고맙습니다. 나아갈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한테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변의 핵시설 가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행위를 해석할 때는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수요고요. 두 번째는 협상의 수요고, 세 번째는 국내 정치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로 이제 협상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그 동기를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변에서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운반수단을 다종화시키거나 또는 운반수단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그 북한의 기술적 수요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맥락이 있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기술 개선의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국면이나 정세에 영향을 받겠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협상이 중단이 되고 교착이 장기화되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와 필요성과 협상 전략적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북한의 국내 정치적 수요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제재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장을 일종의 국내 정치적인 성과로 강조하는 경향들이 또 최근에 북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은 북한의 행위를 해석하고 전망하는데 조금 더 뭐랄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토론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을 또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에 대한 또 토론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의 노력을 멈추거나 또는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인정해 버리면은 그만큼 해법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비핵화의 과정에서 영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영변은 전부가 아니지만은 비핵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킹핀 이론 이런 걸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영변을 통해서 비핵화 전체의 동력과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토론들에서 공통점도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억지보다는 관계에 좀 더 정책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그 관계를 신뢰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개선해 나는 것이 협상의 내용과 속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토론할 기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김men철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기획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